치매 위험 요인으로 근감소증을 꼽고 있기도 해요. 이제 그 정도로 이 근감소증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의료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부모님의 주치 대종요양병원 한의사 이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근감소증이에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서도 우리 해마다 어르신들 대상으로 체성분하고 신체 기능을 평가해서 움직임 병동에서요 하는데, 예상은 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제 근감소증 범위에 들어가 있고 또 신체 기능도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는 특히 근육량, 그 다음에 어떤 근육의 기능, 근감소증에 좀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이게 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감소증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량은 20, 30대에 소위 얘기하는 피크를 찍고 30, 40대 이후부터 이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요. 40대에서 70대까지는 10년 동안 한 8%씩 떨어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70대 이후부터는 낙폭이 더 떨어져 갖고 한 10%씩이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긴 한데 40대 이후 근육량이 감소하는 곡선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럼 이런 근감소증이 고령 환자에게 왜 중요하냐? 이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근감소증이 생긴다는 거는 당연히 어떤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 높아지고, 그와 함께 결국은 병원 입원이라든지 또 사망률까지도 이제 연동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근감소증 환자들의 경우 폐활량이라든지 그런 조건도 더 안 좋아져서 폐렴과 같은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노출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연구에서는 이 치매 위험 요인으로 또 이 근감소증을 꼽고 있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 근감소증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의료 이슈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하나의 병으로 인식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도부터는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하고 관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한 20여 년 전,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감소증 하면 단순히 근육량의 노화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의도치 않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만을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했었어요. 이제 유럽의 이 근감소증 전문가 그룹에서부터 이거 단순히 근육량만으로 근감소증을 진단 내리기에는 너무 제한적이다, 너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육량은 줄어들었는데 충분히 근력이라든지 근육의 기능, 신체 기능은 유지하고 있는 분도 많고, 근데 거꾸로 근육량은 정상인데 근력이나 신체 기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그런 비율도 높고, 그런 식으로 단순히 근육량만 가지고 근감소증을 단순하게 진단 내려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부터는 근육량과 근력, 그 다음에 근육 기능까지 함께 근감소증의 어떤 진단 기준으로 되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요 움직임이 유럽의 어떤 근감소증 전문가 그룹에서부터 이런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시아 사람들은 이 체성분 자체가 유럽 사람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제 아시아에서도 근감소증 전문가 그룹이 결성이 돼서 이제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고, 컷오프라고 하죠. 각각 근력, 근육 기능, 그 다음에 근육량에 대한 어떤 컷오프 기준도 정해서 나름 아시아인들을 위한 근감소증 기준이 마련하게 됐고, 아주 간단한 한 2가지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근감소증의 위험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을 먼저 감별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 2가지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가 서서 측정하는 종아리 둘레의 길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종아리 둘레가 34cm 미만,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33cm 미만일 때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선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력이라든지 신체 기능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하게 감별할 수 있는 하나의 설문지가 있어요. 그래서 5개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문지가 예를 들어서 근력, 그 다음에 보행보조,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는 거를 봐서 이제 근력의 크기를 보는 거고, 또 계단 오르기라든지, 그 다음에 낙상 유무,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력 같은 경우는 4.5kg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9개들이 배 한 박스 이제 나르는데 어려움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보행 보조는 예를 들어서 방 안에서 방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걷는데 얼마나 어려운 게
있냐, 매우 어렵다, 뭐 전혀 어렵지 않다,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0점부터 시작해서 2점까지 이런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의자에서 일어나서 침대로 옮긴다든지, 침대에서 일어나서 의자로 옮긴다든지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냐 없냐, 또 10개 정도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 다음에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나 낙상을 했냐, 그래서 전혀 없으면 0점, 뭐 1에서 3이면 1점, 뭐 4회 이상은 2점, 뭐 이런 식으로 크게 5가지 정도 항목을 갖고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4점 이상이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둘레와 이 설문지를 가지고 우선은 위험성 있는 환자분들을 선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위험이 있다 라고 환자가 발견이 되면 직접적으로 근력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근육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근육량만 보는 게 아니라 근력,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죠. 신체 기능이죠. 신체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엑스레이 방식이 됐던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인바디라고 하죠. BIA 방식으로 일종의 측정하는 체상본을 가지고 이제 사지 말단의 어떤 골격 근량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카테고리를 갖고 예를 들어서 근력 같은 경우는 근력을 측정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 뭐냐면 악력이에요. 전에 제가 다른 블로그 글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악력은 단순히 신체 기능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망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치료나 예후와 연동되는 가장 좀 강력한 인자라고 해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악력과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비교해 보니까 큰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여타 연구들처럼 그 정도로 이제 근력 중에서 이 악력이 간단하면서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을 감별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이제 악력이죠. 남자 같은 경우는 28kg보다 작을 때 악력이,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18kg보다 작을 때 이제 근감소증의 범위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체 기능. 신체 기능도 여러 가지 방식인데 크게 3가지 방식을 아시아 전문가 그룹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6m 거리를 보행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 다음에 SPPB라고 신체 기능을 균형, 보행 속도, 그다음에 근력을 평가하는 아주 간단한 평가 도구가 있는데 그게 9점 이하일 때는 이제 신체 기능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얘기했던 설문지에서도 있었는데 의자에서 5번 이런 식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게 코어나 하지의 어떤 근력 플러스 신체 기능을 측정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 정도 쉬지 않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걸리는데 시간이 12초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신체 기능에 저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 방식이 됐든 BIA 방식이 됐든 어떤 사지 말단의 골격근 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그런 값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바디 기준으로 했을 때는 7kg보다 작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5.7kg보다 작다든지 이럴 때 근육량이 감소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도 낮고 신체 기능도 떨어져 있고 악력도 떨어져 있다. 다 3개가 다 포함된다. 이런 분들은 중증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예를 들어서 근육량은 떨어져 있는데 신체 기능이나 아니면 근력 둘 중에 하나가 기준치보다 낮다. 그러면 일반적인 근감소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를 먹을수록 고령자에게 이 근육량, 그 다음에 근감소증은 정말 어떤 사망률 뿐만이 아니라 입원할 확률이라든지 여러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는 그 위험성과 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근감소증인지 아닌지 그걸 사전에 알고 그거에 맞게 적절히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료기관을 찾아가면 이런 자세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시는데 일반적으로 집에 계신 분들도 5가지 질문 항목이 있는 설문지 또는 종아리 둘레로도 누구나 다 쉽게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요 2가지 도구를 활용해서 한번 본인이 근감소증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그 위험이 있는 군으로 나온다 싶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근감소증의 진단에 관련한 간단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근감소증이 이미 시작됐다. 중증 근감소증이든 근감소증이 그 카테고리 범위 안에 들어간 분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관리하고 치료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